수메르 점토판에는 고양이를 인간을 감시하고 관찰한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지구로 보내진 요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본은 이미 1000년이나 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의 상형 수메르어 대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 중 하나가 잠든 폐허에서 잊힌 항아리 안에 봉인된 채 점토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제국은 일어서고 사라지길 반복했고 기억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수천 년 만에 마침내 그 안에 글자들이 읽혔을 때 놀랍게도 그 내용은 왕도, 전쟁도, 신도 아닌 평범한 고양이 한 마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문명의 여명기부터 지금 우리 곁에서 잠들어 있는 이 동물이 어쩌면 똑같이 잊힌 사명을 계속해서 수행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용히 암시합니다. 지하실에서 잊힌 점토판. 이야기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던 니프루의 폐허에서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순례자들은 엔릴 신전에 참배하기 위해 그곳으로 순례를 떠났고 여러 세대의 필경사들은 칙령에서 찬송가, 상업장구, 그리고 세상을 설명하려는 신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기록한 점토판으로 도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고고학자들이 이 유적지를 발굴했을 때 그들은 수만 점의 점토판을 회수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오늘날까지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문서가 번역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파편은 불완전하거나 손상된 상태로 혹은 상세한 연구를 기다리며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대 필경사들이 전하려 했던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회수된 문학 작품 중에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전통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신성한 존재들인 아눈나키에 관한 신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대중문화는 이런 이야기들을 훨씬 더 자극적인 것으로 바꿔놓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해당 문명이 지닌 종교적, 문학적 세계관의 일부로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알려진 일부 문헌과 단편들은 여전히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잘 알려진 신화들과 나란히 놓고 보기에 어색한 기이한 상징들, 낯선 용어들, 그리고 서사 구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이 잊혀진 전통을 반영하는 것인지, 지역적 변형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번역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문헌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평범해 보이는 동물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에게 주어진 목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왕들이 도시를 정복하는 장면이나 신들이 하늘을 다시 창조하는 장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날에도 매일 밤 수백만 명의 사람들 곁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한 생명체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록이 단순한 고대의 전설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던 어떤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시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묘사는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뚫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주장하는 바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역사와 신화는 종종 함께 여행했습니다.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한 문명이 다음 세대로 물려줄 만큼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상들까지 고스란히 보존하면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피조물. 지난 한 세기 동안 연구자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학을 조각조각 맞추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흔히 신화를 통해 삶에 익숙한 부분들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신들이 모든 식물과 동물, 강과 도시의 창조 안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어떻게 질서를 세웠는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현대의 과학적 역사서처럼 쓰인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문명 중 하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반영하며 관찰과 상징, 종교적 믿음을 하나로 엮어 일상의 경험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빚어냈습니다. 그 폭넓은 전통 속에서 고양이에 관한 훨씬 덜 알려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이나 전설적인 대홍수를 둘러싼 더 잘 알려진 신화들과는 달리 이 기록은 쥐를 사냥하거나 인간 곁에서 사는 것 너머의 목적을 지닌 작은 4발 달린 피조물을 묘사합니다. 그 문헌에 따르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로 나뉘어 있었고 고대 사제들은 이 경계가 때때로 얇아져 혼란이 사람들이 살고 잠드는 장소로 넘어 들어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야기에는 특별한 수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전사도,
거대한 짐승도 아닌 모든 가정에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조용한 동물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묘사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이 생명체는 소리 없이 걷는 발과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듯한 반사되는 눈, 그리고 주변 상황을 완전히 놓치지 않으면서도 오랜 시간 잠을 자는 독특한 습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텅 빈 출입구를 응시하고 조용한 구석에서 멈춰 서며 방 안에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찰 기록이 문자 그대로의 사건이었는지 아니면 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였는지는 오늘날에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와 함께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이야기 속의 똑같은 행동들을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기록은 이 동물에게 평범한 이름 대신 의례적인 칭호까지 부여하는데 이는 그 의미가 단순한 반려의 차원을 넘어섰음을 암시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고양이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책임을 조용히 수행하는 수호자로 그려집니다. 이 놀라운 주장은 서사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본문은 바로 그 책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고대의 기록자들이 그것이 모든 가정에서 중요하다고 믿었는지를 정확히 서술하기 때문입니다. 수호자의 7가지 의무. 이 고대 기록의 핵심은 그 생명체의 등장 자체가 아니라 그 뒤를 잇는 놀랍도록 구체적인 의무 목록에 있습니다. 극적인 전투나 초자연적인 광경을 묘사하는 대신 필경사는 고양이의 목적을 마치 공식 문서처럼 담담하게 나열합니다. 신전의 일꾼이나 행정관에게나 어울릴 법한 차분하고 체계적인 어조로 각각의 임무를 하나씩 적어 내려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신화로 보든 상징으로 보든 혹은 수메르 사제들이 한때 품었던 신앙의 반영으로 보든 이 기록이 특별한 이유는 오늘날 고양이 보호자들이 매일 목격하는 행동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의무는 잠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해질녘부터 동틀녘까지의 시간은 인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잠든 사람 곁에 동그랗게 몸을 마는 고양이의 습성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보호 행위로 해석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출입구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기록은 문간을 전환이 일어나는 장소로 묘사하며 고양이가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조용히 지켜본다고 설명합니다. 현대 동물 행동학은 움직임과 소리, 그리고 미세한 냄새 변화까지 감지하는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을 들어 이 습관에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기록자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통해 똑같은 행동을 해석해냈습니다. 이어지는 의무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새로 들어온 물건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아본 후에야 받아들입니다. 집 안 구석구석은 가구와 문틀에 몸을 비비며 반복해서 표시됩니다. 조용하던 밤은 갑작스러운 행동 폭발로 끊기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시선이 멈춥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의 상당 부분을 고양이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고양이는 뛰어난 청각과 놀라운 야간 시력을 지녔고 고도로 발달된 후각에 사람이 흔히 놓치는 미묘한 환경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하지만 4,000년 전에는 이 똑같은 관찰이 동물학이 아닌 신화에 속한 설명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묘사는 고양이의 가르랑거리는 소리에 대한 것일 겁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이 소리는 의사소통, 스트레스 완화, 심지어 저주파 진동을 통한 조직과 뼈의 치유 지원까지 여러 생물학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대 문헌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들려줍니다. 그 소리를 집을 지키는 수호자의 마지막 임무, 즉 집 안의 보호를 완성하는 상징적인 봉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보든 고대 신앙의 눈으로 보든 이 대비는 매혹적입니다. 두 관점이 정확히 똑같은 관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똑같은 동물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달라진 것은 그 행동을 설명하는 데 동원된 이야기였을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고고학이 밝혀낸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인류와 고양이의 이 특별한 관계는 많은 역사가들이 한때 믿었던 시기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되었다는 점 말입니다. 이집트보다 앞선 고고학적 수수께끼.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가 인류와 고양이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된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의 신전과 조각상, 그리고 미라가 된 고양이들은 나일강 유역에서 시작된 숭배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는 명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한 고고학적 발견이 역사학자들로 하여금 그 시기를 수천 년 더 앞당기고
언제부터 사람들이 고양이를 곁에 두기 시작했는지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키프로스 섬의 신석기 시대 유적지 실루로 캄보스에서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약 9,5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정성스럽게 조성된 무덤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사람과 함께 고양이 한 마리가 매장되어 있었는데 불과 짧은 거리를 두고 의도적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즉시 주목받은 이유는 당시 키프로스 섬에는 야생 고양이의 토착 개체군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은 결코 자연적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바다를 건너 이 고양이를 데려온 것입니다. 이는 치밀한 계획과 귀중한 선상 공간, 그리고 그 섬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동물을 데려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필요했던 모험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매장을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 해석합니다. 다만 그 관계가 왜 형성되었는지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인 설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초기 농경 사회에서는 귀중한 곡식 저장고를 위협하는 설치류로부터 보호받아야 했고, 야생 고양이들은 탁월한 사냥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고양이를 의도적으로 함께 매장했다는 사실은 이 관계가 이미 단순한 유용성을 넘어섰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집트 사막 위에 피라미드가 솟아오르기 훨씬 이전부터 누군가는 이 동물이 죽은 자의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결정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발견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전설을 입증하는 것도 초기 문명들이 잊혀진 비밀을 공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이 발견이 보여주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고양이 숭배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명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인류는 고양이를 가까이 두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 비범한 유대는 더욱 강해졌고, 마침내 고양이를 유용한 동반자에서 가장 존숭받는 상징 중 하나로 끌어올린 문명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일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더 주의 깊게 바라보도록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으로의 이 여정이 흥미로우셨다면 잊혀진 이야기를 더 만나보기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역사가 답하지 않은 채 남겨둔 질문들을 계속 던지며 지내시기 바랍니다.